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중세 유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종교를 중심으로 한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네, 첫 번째로는 동서교회가 분열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네요. 첫 번째 배경은 바로 서로마 제국이 붕괴했다라는 겁니다. 서로마 제국이 지난 시간에 봤지만 476년에 붕괴가 되고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구라고 해서 이제 종교를 관할하는 관청이 로마에서 하나,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하나, 그렇게 나눠져 있다가 로마에 있던 대표가 베드로,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의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스스로 교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제 천주교에 대한 대표는 교황이라고 되어 있죠. 교황의 칭호를 사용하니까 이에 대해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비잔티움 제국의 레오 3세라는 황제가 성상을 파괴해야 한다라는 성상 파괴령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상 파괴령을 명령을 내림으로써 동서로마의 종교적 정치적 대립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 성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예수의 이제 동상 또는 마리아의 동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마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마에는 게르만족들이 있었죠. 게르만족이 있다 보니까 이 성상을 가지고 이제 종교를 전파를 하는데, 이거를 파괴하라고 하니 그에 대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 정교는 이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그리스 정교로, 그리고 서로마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 분리가 됩니다. 11세기에 들어서.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 비잔티움 황제한테 교황이 보내는 게 보시면 제국을 장악한 이래 당신들은 교부의 철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금으로 꾸며진 교회들을 벌거벗기고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림들과 기적의 주님 고난화가 거룩하고 영광된 성모와 여러 사들의 표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벽과 나무 판자에 대고 엎드려 절한다고 합니다. 이게 성상입니다. 오 황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거기서 신의 음성과 정신적 영감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 성상 파괴령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 이제 서로마 그 비잔티움 제국은 다음 시간에 보고, 그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세가 확장이 됩니다. 프랑크 왕국,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그래,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 뭐 카롤루스 대제,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독일 지역에 프랑크 왕국과 제휴를 하면서 비잔틴 황제의 간섭에서 벗어나 서유럽에서만의 교세가 확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인의 정신세계 일상생활을 지배를 하고 성직자의 권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개서제가 확대가 되고 교회가 토지 소유가 확대가 되다 보니 교황의 권력이 굉장히 나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인 개서제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계급과 서열의 줄임말인데, 이게 뭐냐, 교황 아래에서 교황 그다음에 교황 아래에 대주교, 그다음에 그 아래 주교, 그 아래 사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서열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황제도 마찬가지. 황제도 이제 봉건제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봉건제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개서제, 그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은 것처럼, 그 대신 여기 쌍무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런 계층이 만들어지면서 교황의 권력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직자들이 혼인하거나 성직을 매매하거나 하는 세속화 같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에서 우리는 다시 청렴하게 돌아가자라는 주장이 발생하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리니 수도원입니다. 요거는 10세기에 있었던 건데요. 성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교회 타락에 대한 개혁을 주도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황의 권력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1세기부터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주도로 교회에 대한 개혁이 본격화됩니다. 그 와중에 서임권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서임권이라는 건 소위 말해서 서임권이란 성직자에 대한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제 그거를 황제가 가지냐 교황이 가지냐라고 막 옥신각신 했던 거예요.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황제였던 하일리 4세가 바로 이 서임권을 놓고 대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이 하일리 4세를 파문해 버린 거죠. 파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내릴게요. 파문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종교적인 지위를 박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하일리 4세가 교황이 있는 카노사에 가서 카노사에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11세기 1077년에 있었는데 11세기 그러다 보니까 교황권의 우위를 황제가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보름스 협약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협약으로 교황이 서임권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13세기까지는 교황권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표현이 들어갔냐면 교황은 해 그리고 황제는 달이라는 요런 챈트가 소문 이게 유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 교황이 일단 권위가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세 이 시기의 서유럽의 문화는 어땠는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당연히 어떤 종교? 그렇죠.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봉건적이고 귀족적인 성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모든 학문의 중심이었던 시기였다. 철학도 신학의 보조 학문, 철학이 신학의 시녀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 스콜라 철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기억만 합시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집대성을 하고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13세기 이후 교황권이 절정에 이르르니까 이제 신앙과 이성을 분리해야 된다는 오컴의 주장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문 같은 경우에도 12세기 이후에 대학이 설립됩니다. 대학이 성립이 되면서 그 학문의 중심지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교수나 학생의 조합에서 발전을 하고 자치권을 행사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기사 문학, 왜냐하면은 봉건제니까 봉건 속에서 있었던 기사들의 문학이 발달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 그리고 고딕 양식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교재 보시면은 피사 대성당 요 두 가지가 피사 대성당 요 두 개가 이제 로마 네스크 양식이고 고딕은 대표적으로 쾰른 성당이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종교의 권한이 굉장히 커졌던 이제 서유럽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문화 부분은 간단하게만 넘어가고요. 일단은 동서가
분열이 되죠. 분열이 되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서쪽에 있는 것들만 일단 주도적으로 보는데 교회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황제와 교황이 대립하게 되고 VS라고 쓸게요. 그 결과 카노사 또는 보름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13세기까지 교황권, 교회의 권한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언제까지? 13세기까지. 왜냐면 13세기 이후에 뭐 십자군 전쟁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가가 조금 더 등장하게 하는데 결국에는 종교가 이렇게 유럽의 중세 시대 천년을 차지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와 반대되는 비잔티움 제국을 정리를 하면서 동쪽의 유럽과 서쪽의 유럽을 각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